지난 시간에 연대적인 어떤 공감적인 동정심, 그런 이야기를 이제 확장적인 동정심이라고 그래가지고 흉이 설명을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전 인류에게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우리의 인류에 대한 인간에는 왔을까, 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을 이제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부터 이제 도출을 하는데, 거기에 흉의 특별한 점은 거기에 공감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공감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런 관계로 다 얽혀 있고, 친구를 좋아하는 걸 또는 그 자기 동포를 좋아하는 걸 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인간애라는 게 생겨난다는 설명을 했어요. 보편적 인애심이라는 유니버설 비네벌런스로 설명을 했죠. 공자의 인 개념은 그 보편적 인애에 해당되는 거고, 친애는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못 오는 녀석은 다른 인간들에게도 잘못 온다는 건 공명의 태제에서 아주 명확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요. 자기 부모에게 잘못 오는 놈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있겠느냐. 부모한테 입은 은혜는 기어다닐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등지는 자는 웬만한 그보다 훨씬 못한 은혜 정도야 더 잘 등지겠죠. 그건 볼 것이 없는 놈이라고 했어, 소크라테스가. 효도는 물론 자기가 받은 것에 100분의 1도 갚지 못하는 것이 효도지만은, 그래도 못 갚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래도 효성은 있는 거죠. 효도는 다 못해도. 그래서 유자라고 하는 공자 제자는 인의 근본은 친애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본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같다는 뜻은 아니야. 하나는 넓은 것이고 하나는 협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건 자라는 개념을 써요. 자애심이라고 그런다고. 윗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효라고 그러죠. 효심, 효성, 이렇게. 치사랑. 위로 가는 사랑은 치사랑이고, 내리사랑은 이제 금방 말한 그런 자애심이야. 남의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로워야 되고, 그렇게 말을 했죠.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인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인애와 공자가 말해도 친애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거죠. 자애심하고 인애를 구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맹자는 백성은 인애하는 것이고 인민이라고 그랬어요. 어지린자 써서 인민, 인애하는 것이고, 부모는 친애하는 것이고 친친하는 것이고, 동식물은 아끼는 것이다. 사랑에 짜 써가지고 아껴주는 거. 애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물이 죽은 사물까지 포함하는 그렇게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집중적으로는 동식물을 뜻한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좀 수월하죠. 동물들에 대한 사랑은 공명철학의 핵심적인 것에 속한다.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불교와 공통되게
악인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공명 철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국가이자 또 불교 국가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사랑은 원래 거의 문화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뿌리 박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를 한정하는 게 이 서양 사람들의 한계예요. 기독교적 사랑의 한계라고. 식물에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고, 동물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불교도 식물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스님한테 듣긴 했는데 뭐 그런 구절을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뭐 에피소드로 그런 이야기는 해주더라고, 우리 저 이사장님이. 그런데 자라는 새싹도 밟지 않았고, 공자의 제자나 공자는 한참 자라난 나무를 베지도 않았다.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떼려면은 다 이제 떨어진 가지나 쓰러지는 고목들을 가지고 이제 뗄감을 만들었지, 아주 한참 자라는 나무를 베지 않았다. 한참 자라는 나무를 베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부모님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은 효도냐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그건 효도가 아니라 불효다. 그래서 부모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네? 그건 우리의 이제 생활 문화가 우리는 되어 있는데 서양은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막 학대해도 되고, 동물 보호법을 만드는 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고, 걔네들 경우에는 식물은 여전히 안중에 없는 상황이고, 막 개발하면서 산에서 자라는 이끼에서부터 큰 나무에게 이렇게까지 막 베버리고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해버리고 이런 거 뭐 걔네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시골 사람들은 안 그러죠. 싸우죠. 막 길 뚫어버리고 막 그러면 싸워요. 자기들의 정든 동산, 앞동산, 뒷동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좋아하겠어. 거기에 살고 있는 당연한 발언보다는 미물들이나 새들이나 동물들은 더욱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악한 놈이다라는 것을, 악한 것을 표현할 때, 가장 극악한 녀석을 표현할 때 놀부를 지목하죠. 놀부가 나쁜 짓 많이 해요. 똥 싸는 놈 주저앉히고, 옹기전에서 말 타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근데 그 나쁜 짓거리의 급점이 뭐냐면 미물의 다리,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거야. 그래서 그 흥부와 놀부를 아주 현저하게 컨트라스트 시키는데,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는 대목에 가서는 이제 진짜 이놈 나쁜 놈이구나. 거기 나쁜 놈이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우리 전통 소설 이야기 안에서는. 그렇지만 다들 나쁜 놈으로, 확실히 나쁜 놈이라고 확인하면서 공감하며 읽죠. 펄벅이라는 소설가, 미국 소설가가 중국을 엄청나게 좋아했고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한 대여섯 개 썼을 거예요. 근데 실은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죽었죠. 우리나라를 더 좋아했는데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남자들한테 매료돼 가지고, 그래갖고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기자들하고 동행하면서 이제 한국에 뭔가, 한국에 중국과는 다른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봤던 게, 자기가 진짜로 제대로 와서 제대로 봤다고 한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들으면, 하나는 어디 시골에 갔더니 구루마에다가 볕단을 가득 싣고 소를 몰고 내려오는데, 그 할아버지도 또 지게에다가 볕단을 또 가득 짊어지고 내려오더라 이거야. 미국 사람의 시각으로는, 아니 볕단을 거기다가 소 달구지에다 다 싣고 자기도 딱 걸터 앉아서 오지 왜 저렇게 오냐 그랬더니, 기자가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한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소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소의 짐을 덜어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오는 거다고.
그러니까 펄벅 여사가 내가 바로 보려고 했던 것이 이 한국의 이런 어떤 정서였다. 그리고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감나무 끝털이 한 5개 홍시가 매달려 있는데 왜 저건 안 따느냐 그랬더니 다른 새들 먹으라고 까치 먹으라고 안 따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도덕 감정과 얼마나 정서적으로 다른지를 이제 아주 깨닫고 한국 전쟁 직전까지 이제 고아원을 차리고 부산에서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쇼킹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뭐 쇼킹한 것도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보고 겪고 우리가 체험하던 그런 삶의 세계였죠. 근데 이 데이비드 휴먼만큼은 그 서양 철학자 중에서도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공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 대단히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동물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에 대해서도 그게 선악이 없다고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했듯이 이기심 문제를 맹자가 어떻게 다루는가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마음 이기심은 이제 무력이나 색욕으로 나타나죠. 이 무력과 색욕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적대하기 때문에 이 감정들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데이비드 휴먼과 휴먼을 추종하는 철학자들은 이제 저항을 하게 돼요. 그 동력은 이제 맹자로부터 이제 빌려오게 된다. 우리 누구지? 김진우인가? 네. 오늘은 1042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작은 소제목으로 맹자와 휴맥에서의 이기심의 연대적 해방, 여민 동락적 백성과 더불어 한 가지로 즐거워하는 식으로 해방하는 거. 자, 읽어봐. 맹자와 휴맥에서의 이기심의 연대적, 여민 동락적 해방. 한편 재물과 색욕에 대한 이기적 욕심에는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무력과 색욕의 욕심은 인간의 어떤 감정보다 강렬해서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다는 건 지나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과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나 이 무력, 색욕도 양적으로 중도적이고 타인의 욕심과 조화를 이루도록 욕심의 충족과 발휘의 방향이 조정된다면 얼마든지 잘 즐길 수 있고 따라서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다. 보통 이 무력을 비판하는 종교인들이나 기타 뭐 도덕주의자들은 이 무력이 한없이 인간에게서 발휘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밥 두 그릇 먹으라면 죽을 텐데 그 두 그릇 세 그릇 막 욕심을 부리나? 하라면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한정돼 있다. 알아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런 재벌들이 등장하느냐? 그건 무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본주의적 경쟁체제로, 시장 경쟁체제로 설명을 해야 된다. 시장에서는 한 끗만 져도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축적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것도 저쪽에 조금이라도 현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전쟁 나면 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우리도 좀 더 현대적인 무기를 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돈을 쥐어짜서 신무기를 사들이고 배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전쟁적 경쟁 속에서 남북이 간에 무기 경쟁을 하죠.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도 그런 경쟁이 벌어질 때는 이 경쟁이라는 메커니즘을 집어넣지 않고는 재물에 대한 한없는 추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연적인 본성적 욕망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욕망에다가 자꾸 탓을 하게 되면 사람을 욕하게 돼요. 사람을 얼마나 쥐들이 인간을 잘한다고 그렇게 인간을 욕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진짜
어떤 종교인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도 화장실에서 오줌 싸고 있는데 그 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소리 막 뭐 좀 불교 경전 써놨어요. 아, 사물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지. 뭐 빈털터리가 무슨 마음이 편해. 누울 자리도 없는 자가. 그지? 이기심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욕심은 이처럼 타인의 욕심과의 관계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지하다시피 맹자는 심지어 군왕의 강렬한 무력과 세욕도 백성의 무력과 세욕을 고려해 여민 동락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인간 일반의 욕망을 해방했다. 욕망을 적대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욕망을. 그것도 백성과 더불어 충족시킨다면, 즐긴다면은 그거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자. 휴음은 욕심이 이처럼 욕심을 고려하고 제어한다면 욕심이 절대적 선이나 악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거나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기적 감정만이 방향 변경에 의해 이기적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방향 변경은 조금만 반성할 시에도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감정은 방임에 의해서보다 제어에 의해 훨씬 더 잘 충족되며 우리는 폭력과 보편적 방종에 따라야 하는 고독하고 버려진 상태로 뛰어들기보다 사회를 보존함에 의해 점유물의 획득 면에서 훨씬 더 크게 진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이 악한지 선한지에 관한 문제는 사회의 기원에 관한 저 다른 문제 속으로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다. 다만 인간들의 현우의 정도만이 고려되어야 할 뿐이다. 이기심의 감정 그 자체만이 이 이기심의 감정을 억제하므로 이기심의 감정이 악인지 선인지 하는 물음은 아무래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도 이기적이고 저 사람도 이기적이고 살기 위해서 다 그 자기 몫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장 지혜롭게 현명하게 충족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기심을 요구해버리면 안 되죠. 나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을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기심도 우리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기심을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이나 종교인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거예요. 공산당은 아예 그냥 이기심을 싹 없애버리고 니꺼 내꺼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무슨 니꺼 내꺼 없는 사회가 어딨어. 가정에서도 싸우는데 부부간에 서로 돈 많이 쓰려고 싸우잖아. 왜 카드 그렇게 많이 썼냐고 카드 갖고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용돈 더 달라고 그러고 용돈 올려달라고 그러고 올려주기 싫다고 그러고 싸우고 공유 상태잖아. 그래도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장땡이 뭐냐면 쓰는 놈이 장땡이거든. 얼마만큼 쓰느냐가 각 개인에게는 다 뭐 최대화 시키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온 재물은 다 국가 것이다 해놓고는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요소 자리에 앉아있는 공산당 간부나 이런 새끼들이 그리고 아까 장땡은 뭐라고 쓰는 거니까 지들이 써버리면 그런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창고지기가 북한에서는 제일 세대야. 물건 나눠주는 놈들 있잖아. 꼭 그 군대에서 이사종계가 제일 센 거랑 똑같아. 이사종계가 뭔지 몰라? 아, 이쪽이었어요. 아, 자기가 그 출신이구나. 제일 세지. 입을 거 먹을 거 나눠주는 놈들이. 공산주의 사회가 꼭 그래, 북한이. 그러다가 거기 북한에 이사종계 하다가 넘어온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넘어왔냐고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아주 정말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끝발을 부리고 그러다 보면 그걸 믿게 보는 공산당이 또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거지, 자거치기가.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거지. 자. 그리하여 이 이기심의 감정이 덕스러워지면 인간들도 자신들의 덕성에 의해 사회적이 되고 이 이기심의 감정이 부덕하면 인간들의 부덕은 같은 부덕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휴메에 의하면 이기적 감정도 타인의 이기적 감정과 더불어 공존하는 방향을 취하면 즉 그것이 사회를 보존함에 기여하면 환원하면 여민동락하면 덕스럽고 정의로운 것이다. 앞서 시서했듯이 맹자는 심지어 군주의 무력과 세욕도 금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충족하는 여민동락의 방향, 공익과 화합적인 방향을 취한다면 잘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무력이나 가령 이런 예를 드는데 이
이 임금이 묻기를 제선왕이라고, 제 나라의 선왕이 제선왕이라고 그래요. 왜 나는 30리밖에 안 되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땅이, 그 정원이 넓다고 막 뭐라고 비판하고 야단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문왕은 70리 정원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가든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요, 왕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서도 칭송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제 나라에 들어올 때 보니까 가운데 제 나라 한 복판에 30리의 정원이, 임금의 정원이 있어가지고 삥 둘러가야 되고, 직진해서 통과하면 발목을 자르고, 거기 나무를 하면 손목을 자르고 그럼 또 그 사냥을 하면 아예 이제 감금해버리는 그러는 엄한 법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 그 30리 정원은 비록 작더라도 얼마나 백성들에게 질곡이 되고 백성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느냐. 문왕은 정원이 70리나 되었어도 같이 사냥을 했고, 같이 거기서 나무를 뱄고, 같이 거기서 놀았기 때문에, 임금유무 정원이라도 같이 즐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임금님이 70리의 정원을 가진 것을 좋아라 했고, 정원이 막 80리, 100리 막 늘어나기를 바랬다. 이렇게 답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맹의 철학적 논변은 대단히 쉬워요. 근데 뜻은 깊죠. 자, 어떤 무력이나 세욕이 문제라고 해도 이 무력과 세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충족의 방향과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방향과 방법이 중화, 중도와 화합의 관점에서 바르면 욕심과 그 추구는 잘 달성되고 덕스럽고 선한 것이다. 상술의 뜻이 공맹에 의하면 측은지심, 인내심과 연민, 수호지심, 공경지심, 사양지심 등 말없는 사회적 공감 본성은 그 자체로서 선하고, 휘, 루, 애, 구, 애, 오, 욕 등 비윤리적 칠정은 그 자체로서 선악과 무관하다.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반윤리적이란 말이 아니야. 윤리와 무관한 감정이라는 소리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감정들이라고. 자, 칠정은 중화를 통해 선해지고 덕성화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일부 감정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다른 감정들은 그 자체만 고찰한다면 본질적으로 선악과 무관하다. 인간의 어떤 감정도 그 자체로서 악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공맹 도덕론의 본질은 선한 성정을 확충하고 칠정을 중화에 의해 덕성화해 해방하고 잘 즐기는 데 있다. 예는 칠정을 중화해 가장 잘 즐기는 방도다. 그래서 공자는 무릇 예란 중을 만드는 방도다라고 했고, 황영은 예의 효용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중용을 추구해서 살고, 중용에 맞춰 살고, 중화에 맞춰 살고, 이런 것을 예를 써 백날하려고 해도 예법을 버리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법 자체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모든 중화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기술을 버리고서 중화를 막 달성하려고 하면 달성되지 않는다고. 예는 바로 중과 화가 핵심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걸 달성하게 만드는, 여기 그 말이에요. 환영, 예의 효용이 뭐냐? 화를 달성해야죠. 중과 화는, 중은 정태적인 의미에서의 중도고, 화는 동태적인 의미에서의 중도다. 동태적인 의미에서 중도는 뭐냐면 A가 하나가 늘면 B도 하나가 늘는 이런 비례관계에 있게 되는 거, 움직이는데도 계속 균형이 맞게 되는 것은 화라고 그래요. 중은 이제 정태적인 상황에서, 가령 내가 속으로 배가 고픈데, 지금 내가 배고프거든요. 현재 내가 지금 강연이라고 참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강의 안 해버리면 좋겠어? 참고서 배고픔이라는 나의 감정은 일어났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참고서
시간을 연장하는 거, 그것은 중이라고 그래요. 내 그 가운데 중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중이라고 그래요. 속, 가운데를 뜻하는 말이 속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 중에 할 때는 그런 속에 그러면 똑같으니까. 그런데 배고픔을 표현을 해서 밥을 막 맛있게 먹어요. 배고프니까 더 맛있구나 하면서 막 먹어. 그러면은 이것도 막 배고픈데도 배고프지 않은 것처럼 막 너무 점잖게 먹어도 밥 해주는 사람 기분 나빠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좀 맛있게 먹어줘야지. 그냥 밥 해주기 싫을 정도로 깨질깨질 돼버리면. 근데 또 너무 허천나게 먹어도 안 좋아요. 적당히 맛있게 먹으면서 아 맛있다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음식을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이 동적인 과정에서 그게 맞게 그게 비례해서 자기의 행동을 하는 걸 화라고 그래요. 화. 에? 중과 화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칠정의 발휘가 예법을 따른다면 이것은 칠정을 가장 잘 머금고 절도에 맞게 발휘하는 중화의 길이다. 나아가 의와 인에 따라 타인들과 더불어 즉 남의 칠정의 충족을 해치지 않는 의의 소극적 덕목과 남의 칠정 충족을 증진하는 이인의 적극적 덕목으로서 칠정의 충족을 즐긴다면 이것은 가장 잘 즐기는 길이다. 휴메 도덕론은 소요학파를 내세우지만 실은 공맹의 이 중도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소유학파는 이 정도까지 내가 지금 설명하는 정도까지 또는 흉이 나아가는 정도까지 그렇게 중도론을 전개하지 않았어요. 뭐 하다 마라. 멍청한 소리도 하고. 소유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말하는죠. 가령 멍청한 소리 하나 들면 용기란 비겁과 만용의 중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용기가 덕인가? 용기는 덕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또 하나의 감정일 뿐이지 우리의 덕스러움이 아니에요. 4대 측은진심에 들어있지도 않고 공경지심에 들어있지도 않고 뭐 정의감에 들어있지도 않고 그냥 용기는 용기고 군인들이 필요하거나 어떤 때는 난을 일으킬 놈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군인이든 난을 일으키든 용기 그 자체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부덕한 어떤 의미에서 도덕과 무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앞에서 나왔었죠. 남방의 강함은 북방의 강함과 다르다. 강해함은 그건 다른 말은 남방의 용기와 북방의 용기는 다르다. 북방의 용기는 칼날을 위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북방의 용기일지 모르지만 남방의 용기는 남이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했다고 해서 보복하지 않고 또 꼭 해야 되는 인 같은 건 반드시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 그 남방의 강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용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죠. 흉도 용기를 도덕적 덕목으로 보지 않았다. 자, 공자의 무의 이치와 휴메 근대민주주의론. 휴미 자, 공맹 무엇이 도덕이고 아닌가를 다루는데 서양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헤맸어요. 소크라테스부터 전 근대 철학자까지. 이유는 도덕 감정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도덕 감정은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지식밖에 없다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이 혹시 도덕적으로 의미 있다면 그건 소덕이지 대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긴 경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그래서 평생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도덕은 아니라고. 자기가 좀 청결한 것은 중요한 거죠. 그 소덕으로서. 근데 목욕 좀 안 했다고 무슨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나? 또 부지런한 건 대단히 중요한 개인의 소덕이지만 좀 게을 좀 피운다고 너셀은 아예 게으름의 권리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노동자도 게으를 수 있어야 된다고 노동자들도 요구하고 맨 부지런해야 되느냐 하고
그러니까 좀 덜 부지런했다고 그래갖고 뭐 큰 죄를 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좀 사치 좀 부린다고 검소한 것이 소덕상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은 사치를 부렸다 해서 뭐 죽을 죄를 지는 건 아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럴 일 없는 거죠. 자, 휴미 공맹 철학과 중국 정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도덕 감정론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의 근대 민주주의론, 그의 상공업 중시, 자유상업론, 무위 이치의 관점을 보면 그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근대 민주국가론의 탄생. 고대 민주국가와 근대 민주국가 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그간 많은 서양학자들은 흔히 전자를 후자의 기원으로 오해해왔다. 양자 간의 첫 번째 차이는 근대 민주국가는 인구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을 넘어가는 광역국가, 즉 대국에서 발달한 반면 고대 민주국가는 인구 십수만 명 규모의 아테네나 고대 로마 또는 중세 이탈리아의 파도바, 베니스와 같은 도시의 소국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역으로 근대 유럽의 룩셈부르크,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인구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미소 국가들은 안도라, 산마리노 등을 제외하고 모두 군주제 국가인 반면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제국의 광역 국가들은 모두 다 민주공화국이거나 군주정의 외피를 쓴 공화국이다. 영국 같은 나라는 겉으로는 여왕이 있어서 군주국 같지만 실은 모든 건 공화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주공화국이죠.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 표현할 때 군주정의 외피를 쓴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두 번째 차이는 근대 민주국가는 신분제로부터 해방된 자유, 평등한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보통 대중민주주의 국가인 반면 고대 민주국가는 노예, 예농 등 백성의 대부분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소수의 노예 소유주들 자유빈만의 제한적 민주주의였다는 것이다. 군주정의 외피를 쓴 근대 민주국가의 경우에 영국처럼 귀족 신분제가 잔존하는 나라에서는 적어도 귀족들의 정치권이 상징적 수준으로 약화, 축소되어 있다. 귀족들이라고 해서 바로 뭐 당선되거나 그러지 않죠. 현재는 귀족인 경우에 낙선을 가능성이 높고 여왕의 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원은 갈수록 권한이 축소돼 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무도장 돼버린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재정 하원 통과함으로 대해서 비토권은 없고 연장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1년 동안 한 번 더 하원에서 상의에 관한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는 거지. 미국의 상원도 헌법재판소의 최정심을 하게 돼 있고 영국의 상원도 이제 그런 건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뭐죠 청문회를 2만 명 넘는 청문회를 다 하죠. 미국 상원에서는. 근데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영국의 상원은. 근데 2만 명을 언제 그걸 다 청문회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몇 명 하는데도 난리 나는데.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상당히 관대하게 워싱턴에 무슨 병원장까지도 다 청문회를 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놈들 한 80명 정도나 꼽아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막 하루에 막 한 2,000명씩 통과시키면 그러면 4일 통과시키면 8,000명 통과시키고 8일 통과시키면 16,000명 통과시키고 나머지 음주운전 했거나 무슨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골라갖고 그러니까 미리 신분 조사를 싹 해갖고 자료를 가지고서 웬만한 건 싹 털어버리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청문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고대로부터 18세기까지 서양 정치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민주주의 외에 민주주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유럽인들은 민주주의는 소국에서만 가능한 반면 군주정은 대국에 적합하고 또 필수적이라던 전래의 정치 철학적 도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면은 미국같이 큰 나라, 러시아만큼 컸는데 러시아는 20세기 초에까지 와서야 연해주까지 도달했지. 그 이전에는 이제 저기 유럽적 러시아만 있었을 때는 뭐 미국 정도 크기밖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같이 큰 대국에
민주정을 포즈할래, 제안할래 하라고 군주정을 할래. 그러면 러시아처럼 큰 나라는 군주정을 당연히 해야 되지. 너무나 펑퍼짐 해버리면 중심이 없어서 나라가 해체돼버리는 거 아니냐. 러시아처럼 높은 짜르가 계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황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걸 군주정을 미국에 권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을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동적인 반대하는 사고를 한 게 데이비드 휴미고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대국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대국 민주주의가 없었더라면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준동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같이 위태로워졌을 때 미국이 도와서 민주주의가 살아나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오늘날도 즐기고 있는 건데 향유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없었더라면 세계 민주주의는 망해버렸지. 영국조차도 꼼짝을 못했으니까. 프랑스 히틀러 공격으로 프랑스가 망해버렸고 남은 것은 러시아 같은 또 독재 국가인데 이제 영국을 공격하려고 막 히틀러가 배로를 파니까 얼마나 풍전등화 같았어요.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봤어? 네. 봤어? 영국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알지? 거기 왕한테 처칠이 그러죠. 캐나다나 이런 데로 망명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영국이 점령당하는 것까지 가고 끝까지 싸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칠이고 챔벌레인은 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보듯이 다시 히틀러와 타협을 하는 정책을 짜내려고 그래서 유럽의 반 이상을 히틀러의 통제에 놓는 것을 허용하고 일단 평화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처칠은 싸우다가 져서 캐나다나 호주로 왕이 망명하는 일이 있더라도 계속 싸우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한테 전투기 좀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 묶여서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전투기는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배로 실어다가 줄 수가 없대요. 그 법으로 묶여갖고 못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캐나다 국경까지 실어다 줄 테니까 캐나다 국경에서 인수해가지고 말로 끌어가지고 캐나다에서 배로 실어서 영국으로 가라. 그렇게 루즈벨트가 제안을 해요. 그 말 듣고 처치 힘이 싹 빠져가고 그것도 믿을 수도 없고 그냥 결국은 궁극적으로 호주나 식민지 쪽으로 망명하는 생각을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다 민주주의가. 한쪽은 나치나 군국주의자들이고 한쪽은 공산 독재고 그런 거기에 딱 영국 하나만 싸우고 있는 중에는 혼자만 남은 그런 고립된 상황이 있어요. 다키스트 아워라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란 뜻이야. 율로 봤어 안 봤어 영화? 봤습니다. 어? 못 봤습니다. 너는 뭘 보냐? 강은이는? 오늘 저녁에 가서 봐. 태봉 씨는 보라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지. 가는 사람 다 봐요. 자, 읽어봐. 읽어. 그러나 유럽 철학자들은 중국의 방대한 나라에서 유래하는 공자의 민유 방법론과 백성 직군 자치, 백성은 임금을 본보기로 삼아 자치한다의 사상을 배운 순간 대국 또는 방대한 나라에서의 근대 대중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착상을 얻게 된다. 이 착상은 특히 휴맥에서 선구적이었고 전형적이었다. 그러나 휴은 중국인들이 언제나 단독적 군주에 의해 다스려져 왔고 자유로운 정부의 사상을 거의 형성하지 못한다. 또는 중국 정부가 순수한 군주정이다고 하는 그의 말로 미루어 공자의 민유 방법론과 백성자치 사상도 몰랐고 중국 정부가 순수한 군주정이 아니라 내각제적 제한군주정이고 영국 내각제는 이 중국 내각제를 받아들인 것인지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국 내각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영국의 내각제를 만들었을 때의 그 1679년의 그 사건을 이 사람이 히스토리 오브 잉글랜드라는 상당히 긴 6권으로 된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찾아보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찰스 2세의 내각제 도입 계획은 실패했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근데 실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 제도가 중국에서 왔는지는 까맣게 몰라요. 그러니까 깊은 통찰이 없었던 거죠. 근데 다른 거 하나, 중국을 보고서 민주주의를 방대한 나라에서 해야만 안전하다는 거, 방대한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서스테이너블하다,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작은 나라에서 하면은 금방 쓰나미 선고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 이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소수의 독재, 소수의 폭정, 소수의 그런 횡포도 문제지만 다수의 횡포도 문제잖아요. 티라니 오브 메저리티도 문제이기 때문에 메저리티의 등장을 어떻게 막느냐, 소국에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고대 민주정은 다 무너졌다, 그 쓰나미 선고로 인해서. 그런데 대국에서는 메저리티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봐요. 한 지역에서 메저리티인 자들은 그것이 다른 데로 그걸 퍼져나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또 메저리티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피장파장 돼버린다.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다수의 형성이 어렵고, 따라서 다수의 형포가 저절로 저지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을 보면서, 방대한 중국을 보면서,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면서. 자. 그럼에도 흉은 나름대로 영토의 방대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중국 정치의 자유와 중도 성격을 감취한다. 그는 예술과 과학의 흥기와 진보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약 우리가 언제나 단독적 군주에 의해 다스려져 왔고 자유로운 정부의 사상을 거의 형성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행복, 북부, 선정을 우리가 어떻게 앞서 말한 원리에 화해시킬 수 있을지를 물어온다면, 나는 중국 정부가 순수한 군주정일지라도 이 정부는 정확히 말하면 절대 군주정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절대 군주정과 영국은 싸워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찰스 2세 동생인 제임스 2세를 몰아냈고 명예혁명을 했죠. 명예혁명이 끝난 뒤에 이제 30년대 1730년, 40년, 50년대를 휴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말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물리친 절대 군주정, 악의 상징인데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게. 중국은 보통 절대 군주정으로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다. 이유가 있다 이거야. 자. 이것은 이 나라의 상황의 특이성에서 생겨난다. 그들은 타타르 외에 이웃이 없다. 그들은 유명한 만리장성과 그들의 수적 우월성에 의해 타타르로부터 상당히 안전해졌고 적어도 안전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 수단에 의해 군사적 기율은 그들 사이에서 많이 소홀히 되고 그들의 상비 병력은 단순한 민병대, 그것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인구가 많은 여러 지방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반적 반란도 진압하기에 부적합한 최악의 종류의 민병대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도 우리가 오가 작통제 이런 거 알지만은 농번기가 아닌 때는 쉬는 때에는,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군사훈련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누가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를 때 맨날 병역 문제가 발생했죠. 그 패단이 그 금방 태어난 놈한테 군역을 주고, 황구 첨단이 황구 금방 노란 주둥아리 갖고 있는 애기들한테, 또는 뭐 80이 된 노인에게 군역을 주고 힘 있는 놈들, 부자들은 다 빼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계속 군역과 관련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삼정문란 중에 중요한 게 군역문란이잖아요. 거의 뭐 오합지졸들이지. 신식 군대, 즉 근대적 군대는 뭐가 중요하냐? 정예라는 개념이 중요해. 정예 장정을 뽑아야 되고, 정예 병사를 만들어야 돼요. 장교를 정예 장병을 만드는 건 사관학교를 세우는 길이고, 병사들을 정예병으로 만들려면은 처음 뽑을 때부터
가장 힘 있는 시기인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을 뽑아야 정예장정이 된다고. 신체검사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되죠. 그리고 늘 신체검사 문제 때문에 이해창 아들이 뭐 키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왜 빠졌냐 막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거는 이유가 신체검사로 가려내려고 해서. 정예병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근대 군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니 칼이 잠깐 그 정예 장정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농한기 때나 훈련하고 그러는 걸로는 오합지졸이 나오기 딱 좋다. 그리고 노인네들 또는 너무 병들어서 농사일에 쓸 수 없는 사람들, 미성년자, 금방 태어난 아이들을 그 군대 장부상으로만 막 100만 대군이고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라고 다. 정예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예 사병을 기를 수 없고 정예 장교도 나오지 않은 것이 조선 군대의 가장 큰 문제였고, 정조도 그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해요. 뭐 천재성이 어디 있었는지 몰라도 군대를 형편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정예 군대가 나오려면 신식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 신식 무기가 아닌 경우는 아무리 용기가 100배 하더라도 하늘을 찌르더라도 신식 무기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식 군대를 갖는 거, 수만 명의 신식 군대를 갖는 것이 고종의 꿈이었고, 실제로 한 3만에서 4만 정도의 신식 군대를 처음으로 갖게 돼요. 아시아에서 제2대 군사 대국이었다. 대한제국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일본이 더 강해서 망한 거예요. 일본은 러시아도 이겼고 결국은 중국도 침공하고 미국하고도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서 또 아주 단독으로 무뚝 서갖고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일본하고 맞서 싸운다? 그래서 그러지 못했으니까 다 고종 책임이다? 그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의 운명도 재수 없는 때가 있듯이 국군도 재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옆에 놈이 더 나쁜 놈이 더 세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싸우다가 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봐가지고 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나라를 주권을 넘겨버리면은 나중에 되찾지 못해요. 선물을 줘봐. 그럼 되찾을 수 있어? 선물 주고 가서? 내가 선물 준 거 어저께 준 거 오늘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뺏겼으면 힘이 생기면 달라고 할 수 있고 안 주면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만은 끝까지 싸우다가 할 수 없이 져서 패망하는 것과 패망과 자멸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근데 친일파들은 끊임없이 조선은 자멸했다고 하려고 그래요. 패망한 게 아니라 패망했다고 뭐 어떤 놈이 공격했는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침략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멸은 침략자가 소멸해버려. 일본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영훈이나 이런 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역사 조작. 천벌을 받을 역사 조작을 하는 거예요. 30만씩 싸우다 죽은 동학군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은 정도 규모로 죽은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독립의군들의 의병이죠. 의병들의 투쟁, 유혈, 낭자한 독립운동은 어디가 부리고. 자, 그러므로 칼이 언제나 백성의 손에 들어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군대답지 않은데 칼은 갖고 있죠. 다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럼 잘못하면 금방 밀란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밀란을 진압하는데 능하기보다 그 민병대는 밀란을 일으키는데 능하다 이 말이야. 이게 어떤 결과를 정치적으로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 이런 상황은 군주에 대한 충분한 제약이고, 이런 반란들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만다린은 고위 관리를 만다린이라고 이 서양 놈들은 불러요. 태수들을 일반적 법률의 통제 아래 둘 의무를 군주에게 부과한다. 자, 이 말은 태수들이나 이 만다린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야. 안 지키면 그 손에 이미 칼이 들어가 있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태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한쪽이 밀란 상황에 빠지고 그러면 그게 황제의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태수와 만다린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관심사항이 되게 된다 이거야. 그리고 법을 잘 지키게 하는 준법 또는 법치주의가 불가피해진다 이거야. 그 황제의 정치 행보에서. 자. 이 반란들에 대해 우리는 역사로부터 그것이 지방정부에서 그토록 빈번하게 있어왔고 또 위험했다고 배웠다. 아마 이런 종류의 순수한 군주정은 외적에 대해 방위에 적합해진다면 왕권에 수반되는 평온과 인민결사체들의 중도적 절제와 자유를 둘 다 가진 만큼 모든 정부 중에서 최선의 정부일 것이다. 중국 정부가 순수한 군주정일지라도 이 정부는 정확히 말하면 절대 군주정이 아니다. 그리고 왕정이 보장하는 평온과 인민결사체들의 절제적 중도와 자유를 가진 최선의 정부라는 말에서 중국이 지구상에서 최선의 정부라 이거야. 왜 그럴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실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와 영토가 방대해서 그렇다 이거야. 우리는 휴미 중국의 내각제적 제한군주정임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휴문 찰스 2세와 윌리엄 템플이 제도화하려고 시도한 신추밀원이 시원적 내각제인 것도 알지 못했고 이 신추밀원 디자인이 명청대 중국의 내각제를 명청대가 아니라 명청대. 청대 중국의 내각제를 모방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앞에다가 잠깐 말했지만은 2162번 각주를 한번 보세요. 그걸로 대치를 합시다. 휴문 템플이 1679년 시도한 중국 내각제 도입을 이렇게 단순한 시도로 기술하고 있다. 템플은 궁전 음모에 너무 관심이 없었고 세간에 만연된 보편적 불만과 경계심에 경악했지만 국왕이 그에게 부여하는 신임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왕의 이 특별한 신임을 활용해 왕에게 특별한 헌정개혁을 건의했다. 그의 첫 번째 건의는 국민의 경계심이 극단적인 만큼 어떤 새로운 처방에 의해 이 경계심을 치유하고 국왕과 백성 양편의 안전에 아주 필수적인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또 그는 현재의 격앙된 의회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도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도 헌정체제와 공적 안녕에 동시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왕이 그의 추밀원에 백성의 신뢰를 누리는 인물들을 집어넣는다면 의회에 양보할 것이 더 적을 것이고 부조리한 요구들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왕은 추밀원 위원들의 뒷받침을 받아 보다 안전하게 이 요구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고 대중의 인기가 높은 당파의 순회들이 자신들을 추밀원에 넣어준 왕의 호의에 흡족해서 당장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다가 거칠어진 그들의 과격한 주장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왕은 이 논변에 동의했고 템플과의 협조 속에서 왕이 스스로 그무에는 추밀원의 조언 없이 어떤 중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하는 신추밀원의 계획을 수립했다. 뉴 프리비 카운슬이 프로젝트인데 자 앞으로는 내가 혼자 그냥 칙령으로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게 아니라 꼭 어떤 칙령을 발할 때는 추밀원의 조언을 들은 뒤에 발하겠다. 추밀원의 조언을 듣는 것이 헌정적 이제 약속이 되고 이제 제약 조건이 돼버린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왕은 어떠한 능동적인 제안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내각에서 그 제안을 할 수 있고 왕은 비준만 할 수 있는 권리, 비준권밖에 없었어요. 이미 황제의 황권은 내각권, 내각의 의정권에 의해서 엄청나게 삭감돼 버린 거죠. 관습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서 정착했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도 없었다. 이런 것을 보고 황제가 말이야 자기가 임명한 그 내각 강로들에 의해서 제약당하는 아주 놀라운 이 마블 그 경이로운 어떤 제도가 생긴 것을 알아요. 그러면 왕이 결국은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추밀원의 내각원들을 임명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앞으로는 절대로 어드바이스를 이 사람들 받지 않고는 칙령을 바라지 않겠다,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인데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약받는 그 동일한 상황을 창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내각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결정은 모노크래틱 하지 않을 것이다. 독임제적이란 말이야. 독임제적이지 않고 콜로지얼, 집체적 결정만을 할 것이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상이하고 꼭 이 협의 속에서만 국가의 통치 명령과 칙령이 나갈 것이다. 이걸 이제 보장해 준 것이니까 유럽에서도 깜짝 놀랐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당장 각 나라 왕들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막 이제 뒤숭숭해졌겠죠. 특히 가장 놀란 게 루이 14세의 대사가 가장 놀랐어요. 루이 14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태양왕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휴비 말하는 인민결사체들의 중도적 절제란 중국 인구가 많고 땅이 너무 방대해서 어느 인민결사체든 다른 집회들에 의해 견제당해 중도화되는 까닭에 하나의 압도적 다수파로 커져 전국을 일사불란하게 장악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어떤 결사체가 다른 결사체들의 자유를 유린하고 다수의 횡포를 부리기 어려워 모든 결사체들의 정치적 성향과 활동이 원만하게 절제되어 중화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인민결사체들의 자유란 중국 땅이 방대하기 때문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멀고 먼 지방들이 많아서 어디에서든지 인민대중이 정부에 맞서 모일 집회의 자유가 언제든 얼마든지 보장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의 발언권도 보장되어 있지만 헌정 원리상 또 그걸 막으려고 틀어주려고 해도 나라가 너무 커서 틀어줄 수도 없는 이것 속에서 아주 절제적인 자유가 보장이 된다. 땅이 클수록 그렇다 이 말이야.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높고 황제는 짜르는 멀다. 땅이 너무 크니까 그냥 빨리 있으니까 말 안 들어도 우리가 뭐하는 거 알겠어. 자유가 엄청 많은 거죠. 자, 휴문 중국의 내각제를 몰랐을지라도 중국인들이 이런 영토와 인구의 방대성 덕택에 누리는 중국의 인민결사체들의 중도와 자유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획기적 근대 민주주의 철학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작은 도시국가의 민주정이 아니라 근대적 광역국가의 민주국가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완벽한 공화국의 이념에서 휴문 다수의 횡포의 위험이 대국에 거의 부재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소국에서는 이 위험이 항시적이고 소국의 민주정은 이 다수의 횡포로 무너졌음을 상기시킨다. 왜 아테네 민주정이 무너졌고 로마의 민주정이 무너져 왔는지를 소국이라서 도시 민주정이라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그 방대한 대국에서 민주주의의 존속 가능성은 소국에서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대국에서는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압도적 다수파가 영토의 방대성으로 인해 형성되기 아주 어렵다. 반면 백성들이 좁은 구역에 밀집되어 있는 소국에서는 늘 감정 전염에 휩쓸리기 때문에 감정 전염이란 말은 내가 쓰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적인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지만 휴미 앞에서도 썼던 말이야. 다수파가 형성되기 매우 쉽고 따라서 한쪽으로의 표 쏠림 현상이 지나친 나머지 쓰나미 선고와 다수의 횡포가 벌어지기 일쑤다. 다수의 횡포에 의해 지금 다수의 횡포를 겪고 있죠. 184개 이제 그런 당이 마음대로 막 해버려도 되는 그런 쓰나미 선거가 지난번에 벌어졌고 의석은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이제 뭐 아무렇게나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 자, 다수의 횡포에 의해 빈번하게 지배당하는 소국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처럼 쉽사리 우민정치 또는 시쳇말로 떼거리 정치로 타락한다. 모보크라시는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성난 군중의 정치라는 소리야. 분노한 떼거리들, 떼거리 정치죠. 자, 반면 대국에서 민주주의는 우민정치의 위험으로부터 거의 항구적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휴문 아메리카의 방대한 식민지의 독립을 내다보고 미국의 새 헌정체제로 러시아식 황제정이 아니라 민주정을 제안하고 기한했던 것이다. 자, 보세요. 1752년에 이 논문을 썼어요. 상당히 긴 논문이야. 보통 논문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약 24년 전? 20년 앞질러서 미국이 독립할 가능을 내다보고 이 논문을 미리 준비해놔요. 이걸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그 헌법 그 입안자들이
이 논문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 이거 얼마나 중요한 논문인지 알겠죠? 이 중요한 논문이 중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